지금 현재는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들 내주셔서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 3시간 정도 할애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 대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인 부분만 준비를 좀 해봤어요. 대출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려면 한 3박 4일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월급 받고 밥 먹고 살겠죠. 전문성을 띄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우리은행에서 지금 대출 상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8년째 지금 하고 있고, 일단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숙달이 돼 있는 편이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제가 많이 바라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받는 거는 대표님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자료를 좀 구성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제공할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들으시는 것만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거니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 자료를 따로 다 만들었거든요.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해서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배포를 할 수 있으면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갈까 싶어요. 아무래도 대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우리가 사실 이제 돈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건 한정적이에요. 결국에는 좀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고, 은행에서 여러 군데로 대출로 나가게 돼요. 이 대출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를 놀리게 되고 다시금 예금 고객한테 이자로 돌아가게 돼요. 그 안에서 은행이 예대 마진이라는 걸 먹게 돼요. 예금과 대출 사이에 마진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금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 2% 정도, 2%도 크죠? 2% 정도의 예금 대출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한 4% 정도. 굉장히 좀 명약관한 이런 예시가 청약담보대출이나 적금담보대출이에요. 우리가 받는 거 2%죠. 근데 내 돈을 담보로 내가 대출을 받는데 4%의 금리를 내야 돼요. 자, 이게 간단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진으로 은행은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진이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은행들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돈을 넣으면 그 100만 원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저희는 자금 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모든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은 자금 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법정으로 되어 있는 건 7%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넣으시면 저희는 7만 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금액을 준비하는 게 그 자금 준비율인데, 그 자금 준비율 이외의 나머지 금액들이 여러분들께 대출로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 대출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시는, 대출 받으신 분들이 내시는 이자로 은행을 굴러가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라고 해요. 이 레버리지는 지렛대 효과죠. 저희가 작은 금액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작지만 어디선가 부채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레버리지 효과고, 실제로 은행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대출도 그 레버리지 효과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채를 쓸 것이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투자는 여러 가지 있죠. 주식 투자도 있고, 요즘 이제는 망해가는 코인도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굉장히 유망한 투자처죠.
한정된 재화를 누구나 갖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언제나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이 투자의 완성은 결국에는 자금의 확보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임장을 열심히 다니시고 내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고 하셔도 내가 결국 그만큼의 돈이 없으면 이거를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소유가 되지 않으면 가치가 뛰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획득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만큼 돈이 없다면 어딘가에서 빌려 오셔야 돼요. 그게 대출이에요. 자, 대출은 그렇게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 대출을 받지 않으면 뭔가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기본적으로 지금은 목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출의 구성 요소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맞춰야 될 거는 자, 소득, 그리고 신용, 시세,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어딘가 임장을 가셔서 좋은 물건지를 보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이 물건을 매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날 때까지 이 물건에 대해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그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아시는데 필요한 건 본인의 소득의 종류와 소득 분위, 내가 어떤 소득을 가지고 어떤 소득을 증빙을 해서 이 소득이 얼마만큼 잡힐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본인의 신용 평가사별로 나오는 신용 점수, 이것들도 아셔야 돼요. 내가 신용 점수, 내가 굉장히 뭐 소득도 많고 뭐 굉장히 뭐 소득 증빙 자체가 굉장히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신용이 엉망진창이에요. 카드론도 많이 쓰고 연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신용점수가 안 좋아요. 나는 소득이 좋으니까 대출은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신용점수 때문에 대출이 캔슬되는 수도 있어요. 종종 저희가 보고요. 그래서 본인의 신용점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대출을 받을 만큼의 신용을 지금 쌓고 있느냐, 그것들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세. 자, 내가 대출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집의 시세가 그만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5억이지만 이 집의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3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어차피 그러면은 계약해도 계약은 파토가 나는 거죠. 아니면 내가 2억을 더 구하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 신용, 시세 이거를 합쳐서 대출의 한도를 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한 건 은행에 서류가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내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 꽤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소득 산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류가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증빙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에 의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인증해주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정소득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혹은 퇴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퇴사한 지 한 3개월 정도 돼서 그 전에 있던 소득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은행은 현재의 소득만 봅니다. 어저께 고객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고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 소득만을 쓰게 돼요. 내가 어저께까지는 삼성을 다녀서 SDI 다니는데 연봉이 1억 8천이었어요. 근데 오늘부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퇴사한 상태에서 소득을 증빙을 하려고 하면 그 1억 8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0원이에요. 내가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은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작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했지만 금년에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8천만 원이에요. 연봉 계약을 8천만 원을 하셨고 첫 번째 달에 뭐 거기에 따른 급여를 수령을 하셨어요. 나의 소득은 8천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약간 깎이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소득이라는 거는 현재만을 비춰주십니다. 은행에서는 현재만 중요해요. 여러분의 어제도 중요하지 않고 내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의 소득분위만 따지게 됩니다. 자, 이런 증빙소득이 우리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다.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다른, 우리는 추정소득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그 소득을 이제
증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인정소득. 여러분들이 매달 뜯겨가시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요것들의 납부 내역을 보고 고객님들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신고소득. 나는 건강보험도 부모님 밑으로 딸려져 있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도 현재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미 계속 가입자나 아니면은 잠깐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다. 무직이면. 그런 경우에 내가 전혀 증빙할 거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소득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고객님들이 그 1년 동안 쓰셨던,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쓰셨던 그 카드를 저희가 사용액을 추정을 해서 소득으로 잡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증빙소득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에요.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장에 열심히 9 to 6로 해서 일주일에 5번씩 열심히 근무하셔서 받으시는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열심히 사업소득을 얻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소득금액 증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내가 연금을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소득도 증빙소득 내에 들어가게 돼요. 자, 요런 증빙소득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이 가장 클리어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득이고, 이 소득은 그대로 다 쓰실 수도 있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합산이나 이런 때에도 전혀 페널티가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만큼 소득 증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증빙소득이 어려우신 경우 우리가 인정소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은 사용의 기준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증빙소득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케이스는 국세청에서 사실증명원이라는 걸 다시 받으실 때예요. 이 사실증명원은 소득사실 없음 증명원이라고 저희가 정확하게는 명칭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통틀어서 아무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증명원이라는 게 떼져요. 이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가셔서 떼셔도 되고, 바쁘실 때는 동사무소가 필요해요. 전세계약서가 들어가든 월세계약서가 들어가든, 혹은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게 또 있어요. 내가 그렇죠, 무상으로 여기 거주를 하고 있다. 그거는 영향을 안 받아요, LTV에. 자, 예를 들어서 내 세입자가 지금 월세를, 내 집이 예를 들어서 한도가 1억이 있어요. 근데 이 월세를 살고 있어요. 천에 한 80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방이 3칸이에요.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방공제 다 해버리죠. 방공제 안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하나은행 하나만 공제하거든요. 하나은행이 하나만 공제하거나, 아니면은, 자, 하나은행은 조금 특이하게 방공제에 대한 개념이 다른 은행하고 좀 달라요. 걔들은, 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전부 다 방공제 어떻게 하느냐? 방이 3개면 3개를 다 빼요. 개당 2,300만 원씩. 그래서 싹 다 빼버려요. 근데 하나은행은 볼 때 되게 유리해요. 하나은행은 그 한 개를 빼거나 보증금을 빼거나 둘 중에 높은 걸 빼요. 방공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하나은행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랑 얘기가 잘 됐어. 내가 무상거주 한다고 해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갔는데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어. 그러면 이 집의 한도는 우리가 MCG, MCI, 그러니까 모기지 크레딧 개런티나 모기지 크레딧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방공제를 막아주는 보증서를 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방공제 2,300만 원 뭐예요? 소액 임대차 보장에 대한 개념이죠. 들어와 있는 세입자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장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2,300, 방 하나당 2,300만 원, 이게 되게 옛날 개념인데, 방을 왜 방대로 빼느냐? 우리 옛날에 사글세 있었죠. 방을 하나씩 다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방마다 빼는 거예요. 옛날 개념인데 참 골이 짝이죠. 근데 자, 2,300, 2,300, 2,300, 2,300을 다 빼야 돼. 방이 되겠나. 근데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순돌이네가 살고 2층에는 영주네가 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방을 다 뺀 거예요. 근데 이 소액 임대차 보장은 세입자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대출이 더 필요하니까 대출을 더 받을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을 서줄 기관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액임대차 보장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게 MCG예요.
모기지 크레딧 개런티라고 해요. 그거를 깔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래 그럼 내가 2천만 원 정도 대출해 줄게. 거기에 대해서 너네는 1년에 100분의 1인 2만 3천 원에 대한 보증금만 납부하면 돼. 만약에 문제 생기면 2,300만 원 내가 먼저 내줄게. 이게 MCG예요. 자, MCG라는 거하고 MCI 두 가지가 있어요. 발급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거는 MCG예요. MCG는 대출 받는 사람이 보증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MCI가 있어요. MCI는 크레딧 모기지 크레딧 인슈어런스인데 얘는 SGI 서울보증이 발급을 해요. MCI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방공제를 막아주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증기관 다르죠? MCG는 오피스텔도 쓸 수 있고 다세대도 쓸 수 있고 주택도 심지어 쓸 수 있어요. 모든 주거시설에는 쓸 수 있어요. MCI는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MCI는 아파트에만 가능해요. 대신에 보증료는 은행이 납부해드려요. 그래서 MCI, MCG를 까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쓸 수 있는 개수도 MCI는 2개. 근데 원칙적으로 MCG도 예전에는 2개씩 썼어요. 근데 지금은 MCG는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소액 임대차 보장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거를 우리 이제 부산 지역으로 따지자면 2천만 원 일적이에요. 소액 임대차 보장이 5개까지 썼어요. 5개까지. 1억이 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MCI가 2개가 깔렸고 MCG는 3개까지 깔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왜? 지금은 다 조정제였어요. 나 한 군데 들어갔으면 끝인 거니까. MCG는 하나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앞에 세입자가 있으면 방공제를 해야 돼요. 방공제를 안 하는 방법은 무상거주 확인증을 받거나 아니면은 당일날 퇴거 조건이 있죠. 그거면은 방공제 없이도 들어갑니다. 당일날 세입자가 퇴거를 한다. 그렇죠. 생활안정자금은 담보대출인 거죠. 생활안정자금은 신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담보를 걸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자는 나가도 되나? 우리 세입자가 세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집이 전주예요. 근데 막 고지서하고 다 그쪽으로 나가서 그쪽으로 처리가 돼요. 나 여기 전입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살기는 사는데 잠깐 출장 때문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여기에서 뭐 한 2년 살다 바로 갈 거야. 근데 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